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와 금이 간 대문은 변하지 않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냐? 낯익은 목소리가 대문을 열며 묻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경계와 당혹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화란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화란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너 같은 자식을 낳은 적 없다. 돌아가거라. 그 단호한 말은 화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화란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다시 예전의 삶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가혹하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일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그녀는 결국 마을 외곽에 있는 빈 초가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옥난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난도 이미 마을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방 안은 먼지가 가득하였고 바람에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화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동안 억눌러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화라는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는 삶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우물가로 나가 물을 깃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그녀가 우물가를 지날 때면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여인이 청나라에서 돌아온 환양년이라지. 얼굴을 들고 다니는 꼴을 보니 참 뻔뻔하기 그지없네 그려. 화라는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온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서운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을 순 없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버팀목이 되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화란이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로 간 아침이었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있던 순간 낯선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거 무겁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화란이 고개를 돌리자 한 청년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화란은 순간 당황하며 물동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고집스럽게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서 옮기다니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저도 일을 하러 온 길이니 도와드리는 게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 그가 물동이를 들어 우물 옆에 놓는 동안 화란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마치 화란이 낙인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처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러 이 마을에 왔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분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화란은 그의 호의를 경계하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화란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화란과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건네고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마을 장터에서 물건을 팔 때 화란이 나무를 팔러 나오면 두 사람은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장터에서 화란의 나무를 사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참 신선하네요. 혼자서 가꾸시는 겁니까? 화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큰 수익은 없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나온답니다.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계시는군요. 대단합니다.
화라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눈길을 피하며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요. 며칠 뒤 준호는 시장 한쪽에서 화란히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를 파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경멸과 불신이 깃들어 있었지만 화란은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화란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무슨 일이시죠? 준호는 가방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 사보았습니다. 혼자 지내시는데 필요한 물건 같아서요. 보따리 안에는 소금, 말린 곡식 그리고 작은 비단 조각이 있었습니다. 화라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저에겐 너무 과분합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화라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경계심을 드러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저와 가까이 지내면 당신에게도 해가 될 겁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화란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눈앞에 있는 화란님은 제가 돕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준호의 단호한 대답에 화라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놀라움과 고마움이 번졌습니다. 그녀를 향한 준호의 진심 어린 말이 서늘한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준호님, 화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혼자서만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의 말에 화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손은 서서히 준호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준호의 손길은 그녀에게 안정감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흘러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였고 등불의 흔들림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란님, 당신은 정말 강한 분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이니까요. 강하다뇨.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몸부림쳤을 뿐이에요. 화라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지만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분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에 화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두 사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외모와는 달리 품 안에서 느껴지는 그의 팔과 가슴은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인함 속에서도 그의 손길은 한없이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화라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의 품에서 점차 긴장이 풀리며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준호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고 준호는 그녀의 얼굴을 살며시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화란님, 제가 너무 성급한 건가요? 화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입맞춤은 따뜻하고도 강렬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서 천천히 허리를 감싸자 그녀는 그의 품에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근육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강렬한 존재감과 그녀를 향한 부드러운 손길은 화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그들의 밤은 화란에게 새로운 안식처를 주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서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화란님, 준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화라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님,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밤은 깊어갔고 달빛은 두 사람을 감싸며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으며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화란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준호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준호와 화란은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화란의 삶의 작은 빛이 되어 주었고 화란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편견 속에서 위태로웠습니다. 저 장사꾼도 정신이 나갔군. 환양년이랑 어울리다니. 둘이 밤마다 몰래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소문이 퍼질수록 화란은 다시 준호와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의 곁에서 물러서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준호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화란 씨, 이제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다면 그들의 시선도 결국 달라질 겁니다. 그의 말은 화란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주었습니다. 화란은 비로소 준호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님. 저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달빛이 조용히 초가집의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밤, 화란과 준호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란 씨, 달빛 아래서 보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화란은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님, 이렇게 말해주시는 건 좋지만 너무 과분한 말 같아요.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애쓰는 사람일 뿐인데요. 준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살아남으려 애쓴 것이라니요. 화란님이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인지 제가 알아요. 당신이 이렇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화란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준호가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닿은 순간 세상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란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의 따뜻한 입맞춤에 몸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오래된 슬픔과 외로움을 하나씩 떨쳐내는 듯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화란은 그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그녀의 두 손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화란님, 준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란은 그의 목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준호님이 제 옆에 있다면 저는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상처와 외면받은 기억들을 나누며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란은 준호의 손길에서 위로와 사랑을 느꼈고 준호는 화란의 미소에서 희망과 삶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따뜻했던 그들의 사랑은 그날 밤 운명처럼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퍼진 소문은 준호와 화란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 장사꾼이 환양년과 함께 살림을 차리려나 봐. 그렇게 선해 보이더니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구먼.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을 뒤덮었고 준호의 거래 상대들마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이 준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랑 같은 여자와 엮이면 당신도 결국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앞으로는 거래하기 힘들겠어. 준호는 화란을 탓하지 않았지만 점차 마을 사람들의 압박과 멸시 속에서 힘들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화란 또한 이를 눈치채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준호님, 이건 다 제 탓이에요. 저 때문에. 그녀가 말끝을 흐리자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화란님.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들이온 갈등의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사업이 위태로워지고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더욱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화란에게 말하였습니다. 화란님처럼 청나라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마을뿐만 아닐 겁니다. 어딘가 화란님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들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화란은 잠시 고민하였지만 준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함께라면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화란과 준호는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버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손을 내밀었고 그들의 초가집 주변은 점차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란과 준호는 외롭고 버려진 자들의 모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을 이루며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란과 준호가 만든 마을은 점차 안정되어 갔지만 생계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텃밭에서 자급자족을 하며 살아갔지만 인원이 늘어나면서 음식과 의복, 도구가 부족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호가 제안하였습니다. 밀주를 만들어 팔아보는 건 어떨까요? 은밀하게만 하면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화란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밀주 제조는 엄연히 금지된 일이었고 들킬 경우 큰 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겠네요. 사람들은 함께 산에서 재료를 구하고 오래된 항아리를 마련하여 밤마다 밀주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산을 오가며 마을 외곽의 상인들에게 술을 팔았고 그들의 술은 점차 주변 마을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환양년들이 만드는 술은 정말 좋다더라. 한번 맛보면 다른 술은 못 마신다더군. 화란과 준호는 점차 마을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은 돈과 물자가 늘어날수록 주변의 질투와 시선도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양반들은 이들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기기 시작하였고 사또에게 이들을 고발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화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으려 애쓰는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배척하려고만 하네요. 화란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더 큰 흔적을 남길 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가 그들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화란과 준호가 만든 공동체는 어느덧 10명이 넘는 작은 마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삶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날아오는 시선과 비난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환양년들이 밤마다 술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다더라. 그 돈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일이야. 당장 관아에 고발해야 해. 양반들의 대화는 점점 커다란 소음처럼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척했지만 밤이면 화란과 준호가 만드는 술을 몰래 사 마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또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화란의 술을 가장 많이 사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반들 사이에서도 곧 문제가 되었습니다. 술을 구입하는 이들은 양반이면서도 화란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외치는 무리와 같은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양반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양녀들과 그 장사꾼을 방치했다가는 마을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요. 그렇소. 환양년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오명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소. 한 양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관아에 고발합시다.
사또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을 처벌하도록 해야 하오. 그들은 곧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는 양반들의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 중 한 사람이 힘주어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술이 마을에 해를 끼친다면 내가 그들을 직접 신문하겠소. 그날 오후 사또는 화란과 준호를 불러들였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양반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란은 준호와 함께 떨리는 발걸음으로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사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화란을 쏘아보며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마을에서 술을 만들며 부정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게 사실이냐? 화란은 잠시 사또의 눈을 마주 보다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술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법이다. 밀주는 엄연히 금지된 일이니 너희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의 명령에 따라 양반들이 화란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곧 술과 곡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양반들은 이를 보자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봐라, 이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아왔는지. 저 곡식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화란은 입술을 깨물며 말하였습니다. 그 곡식은 우리가 모은 것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마을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며 불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양반들은 더욱 화가 나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나리, 이들을 당장 쫓아내 주십시오. 사또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으나 화란과 준호를 향해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마을을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화란은 준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화란과 준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방 안에 둘러앉아 함께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화란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나누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그들이 우리를 버린다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화란과 준호는 관아에서의 굴욕을 견디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을 떠나라는 사또의 명령은 단지 사람들을 해체시키려는 협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화란은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그들은 마을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이렇게 하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요? 화란은 밤길을 걸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호는 화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큰일이 나더라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 양반들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양반들에게 빼앗긴 곡식과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들의 창고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밤낮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양반들의 창고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과 금은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저 곡식이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준호는 창고 문틈으로 쌓인 곡식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화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백성들에게 돌려주자. 그날 밤 화란과 준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양반들의 창고를 습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곡식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힘을 모아 그들은 창고 안에 숨겨진 물건들을 차례로 옮기며 이를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건 당신들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마세요. 화란이 곡식을 건네며 말하자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화란과 준호의 무리가 양반들의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들에게 은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양반들과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양반들은 격분하며 사또에게 항의했습니다. 저 환양년들이 감히 우리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당장 그들을 잡아 처벌하십시오.
사또는 화란의 행동이 단순한 저항을 넘어 마을의 질서를 흔들고 있음을 느끼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군병력을 소집하여 포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란은 그 소식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지할 때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갑시다. 그날 밤 화란의 초가집에는 새로운 결의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외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란과 그녀의 무리는 더 큰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양반들의 요구에 따라 군병력을 소집한 날, 마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또의 명령으로 관아의 군사들이 화란의 초가집을 포위했습니다. 무겁게 내딛는 발걸음 소리와 날카롭게 외치는 명령이 마을 골목을 뒤덮으며 불길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준호는 초가집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의 편에 서도록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도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모두를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빼앗아 온 곡식과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지켜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창고에서 작은 무기들을 꺼냈습니다. 이는 관아의 군병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보잘것없었지만 그들의 결의를 상징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에요. 밤이 되자 군사들은 초가집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사또는 집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와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란과 함께 창문 너머로 상황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해요.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초가집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누어 받았던 일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백성 중 한 사람이 군사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려 하는 겁니까? 사또는 백성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하며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군중을 흩어버려라. 저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라. 군사들은 백성들을 밀쳐냈지만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에 들린 곡식 자루를 높이 들며 항의했습니다. 이 곡식은 우리가 빼앗긴 것을 되찾은 겁니다. 이걸 돌려준 사람들을 왜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화란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우리의 목숨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었군요. 그러나 사또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란과 준호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초가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내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집을 태워버리겠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화란은 순간적으로 준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야. 우리가 직접 이 상황을 끝내야 해요. 화란은 준호와 함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사들은 긴장하며 그녀를 에워쌌지만 그녀는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싸울 차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 싸움에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 서로 손에 돌멩이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사들은 백성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또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 해산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명령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함성은 더 커져만 갔고 화란은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겁니다. 군사들은 점점 더 동요하기 시작했고 사또는 결국 후퇴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란의 초가집 앞에는 승리의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임을 화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러선다고 끝이 아니야. 그들은 분명 더 큰 병력을 모아 우리를 없애려 할 거야. 화란은 준호와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이대로 있으면 더 큰 위기에 빠질 거야. 그날 밤 화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엔 더 큰 군사가 올 텐데. 화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양반들과 사또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이 감추고 있는 부정과 비리야. 그걸 폭로하면 그들도 우리를 쉽게 억누를 수 없을 거야. 화란은 마을 곳곳에서 양반들이 저지른 부당한 행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걷어들인 증거, 마을 공동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흔적들, 그리고 사또가 받은 뇌물 목록까지. 사람들은 낮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를 모으고 밤에는 몰래 양반들의 창고와 관할을 뒤졌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드디어 사또와 양반들이 숨겨놓은 뇌물 기록과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준호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 이름들 좀 봐요. 이건 양반들끼리 주고받은 뇌물 기록이야. 심지어 관아에 높은 사람들 이름도 적혀 있어요. 화란은 장부를 손에 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부패를 세상에 알릴 거야. 다음 날 화란과 준호는 장부를 백성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동안 저들끼리만 배를 불리고 있었단 말인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저 사또와 양반들을 처벌해야 해. 백성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함성이 되었습니다. 화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백성들 앞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킬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란의 말에 동조하며 함께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사또의 관하로 몰려가 항의하며 그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또는 이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백성들의 단합된 저항 앞에서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관아 앞에서 화란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직접 장부를 관아의 상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장부가 사또와 양반들의 부패를 증명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억누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부가 상부에 도착하자마자 관아에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사또는 관직에서 해임되고 양반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화란은 준호와 함께 초가집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 백성들이 우리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마을은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온 이 마을처럼 다른 곳에서도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화란은 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화란은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입술을 조금 떨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화란님, 제가 너무 성급한 건가요? 아니면? 화란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에요, 준호님.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준호는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화란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그의 따뜻한 숨결에 스스로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서로의 마음 속에 있던 외로움과 슬픔은 희미해지고 오직 서로를 향한 감정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감싸 안으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화란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고 두 사람은 숨소리마저 하나가 되는 듯한 깊은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등불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화라는 그의 품에서 작은 미소를 띄었고 준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화란, 당신은 제게 단순한 인연 그 이상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아요. 화라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준호님.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들의 밤은 고요하고도 뜨거웠습니다. 서로를 깊이 끌어안으며 두 사람은 이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산 아래를 비추던 달빛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결심은 단단했고 그날 밤 초가집에는 희미하지만 밝은 불빛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해임과 양반들의 몰락은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화란과 준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고 백성들은 그들을 마을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화란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처럼 다른 곳에서도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곳에서 한 일을 그들에게도 보여줘야 해. 화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준호의 결심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화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팔꽃에 얽힌 애틋한 사랑과 변치 않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팔꽃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꽃으로 일편단심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없이 피고 지는 듯 보이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꽃을 피우는 나팔꽃의 모습은 한결같은 사랑과 꾸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런 나팔꽃이 한 사람의 사랑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는 나팔꽃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이제 나팔꽃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항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김사또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강압적이고 잔인했으며 법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임하던 마을에서는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안에 움켜쥐고자 하였는데 특히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악랄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여성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권력으로 억누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악행에 대해서 주변 마을의 백성들 또한 항상 자신의 마을에 김사또가 오지는 않을까 하며 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무색하게도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던 작은 마을에 김사또가 새로운 사또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김사또가 부임하면서 고통받았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새로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던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음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새로운 마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을지 음흉하게 미소를 지으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사또의 모습은 마치 이미 새로운 마을의 주인이 된 듯한 기분에 흠뻑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사또는 부임하는 마을에 도착한 첫날 소문과 같이 그의 무자비한 행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한 노인과 어깨가 살짝 부딪혔고 김사또는 그를 멈춰 세운 뒤 주저없이 그 노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길을 가로막는 것이냐? 사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는 내 길을 가로막지 말거라. 노인은 두려움에 떨며 사죄했지만 사또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사또의 이런 모습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항상 들려왔던 소문 속의 사또가 어떤 인물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행동은 마을의 여성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김사또는 이방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마을에는 천하절색이라는 미인들이 많다는데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꾸나. 그들을 모두 데려오거라. 이방은 사또의 눈에 드는 여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간신과 같던 이방은 사또에게 점수를 따려고 마을에 있는 모든 처녀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평소에 워낙 여자를 밝히던 사또는 이방이 불러들인 여자들을 하나하나 살폈지만 눈에 차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 얼굴들이 정말로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실망스럽구나. 그는 여인들의 외모를 평가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방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눈이 낮아서야 앞으로 어떻게 나를 보필하겠다는 것이냐? 사또의 말에 화들짝 놀란 간신 이방은 사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또님,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있긴 합니다만. 사또는 이방의 말을 듣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누구더냐? 사실 제가 데려오지 않은 여인은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긴 하오나 그 여인은 이미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건 상관없으니 누군지 어서 말을 해보거라. 예, 사또님. 그 여인은 마을 입구에 사는 그림을 그리는 이화공이라는 작자의 아내 유아입니다. 그래. 어디 너 말대로 얼마나 미인인지 얼굴 좀 구경해야겠구나. 너는 나를 보필해야 할 놈이 그런 미인을 데려오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유아라는 여인을 얼른 내 앞으로 데려오거라. 죄송합니다, 사또. 그래도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 내일 그냥 사또께서 직접 가셔서 얼굴을 보고 오시지요. 사또 나리의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구나. 좋다. 내일 유아라는 여인을 직접 만나러 가겠다. 김사또는 이방이 말한 마을에 천하절색인 유아를 보러 갈 생각에 반짝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방은 사또의 명령을 받들어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김사또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색미인이라니 정말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이냐? 그의 욕망은 유아에 대한 집착을 더욱 키워가 나갔습니다. 실제로 유아라는 여인은 이방이 말했던 것처럼 마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눈매는 부드럽고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 있었으며 그녀가 웃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밝은 미소가 모든 것을 밝게 만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화공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으며 유아는 이화공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감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갔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는 부부가 되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을에 사는 백성으로서 악명 높은 김사또가 부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화공은 유아에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자를 밝힌다는 김사또의 소문에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이 혹여나 사또의 눈에 들지 않을까 하며 불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화공은 이러한 걱정에도 굴하지 않고 유아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지켜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유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아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화공의 따뜻한 말과 믿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서로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협도 그들의 관계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서로만을 바라보며 서로를 의지하는 그들의 삶이 김사또에 의해 산산조각 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김사또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이방의 안내를 받아 유아의 집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사또는 그녀를 보러 가는 길을 걸으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을의 천하절색인 유아의 얼굴을 직접 보고자 하는 욕망이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마을 입구 쪽 집에 도착한 사또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집 근처로 여인 한 명이 물을 길러오는 모습을 본 사또는 그 여인이 유아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유아는 이방이 말한 것처럼 천하절색이었고 자신이 밤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또는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유아의 앞으로 걸어가려던 찰나 이방이 그의 옆으로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하절색이 아닙니까?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방의 물음에 사또는 유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천하절색이로다. 어찌 저리 이쁠 수가 있는 것이냐?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더냐? 네, 반드시 저 계집을 내 손에 넣어야겠다. 사또는 강한 결심을 내비치며 유아의 얼굴에 대한 집착과 몸에 대한 욕망을 더욱 키워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윽고 사또는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이방과 함께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유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아른거릴수록 그녀를 자신의 손으로 탐하고자 하는 욕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유아를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상사병이라니. 그냥 그 계집을 확 낚아채고 싶거늘 남의 이목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사또는 이윽고 이 생각이 악순환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아는 이미 이화공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이 오히려 사또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색미인 유아를 자신의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 계집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또는 중얼거리며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되뇌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한숨 못 자고 묘안을 찾으려고 낑낑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이방을 불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은 매우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욕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이화공의 집으로 가서 그 여자를 끌고 오너라. 사또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이목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방의 말을 들은 사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고 포박을 해서 끌고 오거라. 예? 포박을 해서 말씀이십니까? 무슨 죄목으로 포박을 한답니까요? 사또는 이방의 되물음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방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 것이냐? 사또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에 이방은 어쩔 수 없이 사또의 명령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유아를 포박하여 오겠습니다. 그 시각 유아는 아직 사또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집안일을 하는 도중
이방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자신을 포박하였습니다. 유아는 놀란 얼굴로 이방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포박이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유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물음에도 이방은 아무 말 없이 유아를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놀라서 그들을 바라봤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막지 못했습니다. 유아는 그러한 상황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방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방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결국 관아로 도착하였고 유아는 영문도 모른 채 사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유아를 보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사또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한 정적을 깬 것은 유아였습니다. 유아는 여전히 자신이 왜 관아로 끌려왔는지 알지 못한 채 사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또님, 도대체 저에게 무슨 죄가 있어 이리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유아는 간절한 눈빛으로 사또를 바라보았지만 사또는 그러한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정녕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더냐? 사또의 말에 유아는 다시 한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죄를 지은 적이 없사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사또는 유아의 아름다운 목소리에도 감탄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죄를 가르쳐 주겠다. 옛말에 경성지며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성을 기울게 하거나 한 나라를 망칠 만큼 아름다운 미인을 뜻하는 말이다. 그 말이 바로 너를 두고 한 말이니라. 유아는 사또의 말을 듣고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남편과 소박하게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유아에게서 남편이라는 말을 들은 사또는 분노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 인연이 그래도 입을 놀리는구나. 내가 이 마을에 와보니 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더구나. 심지어는 그로 인해 병이 든 자도 있고 너로 인해 부부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며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것이 큰 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더냐? 사또의 말에 유아는 더욱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또. 유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칠 뿐이었지만 사또는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선택지를 줄 테니 너는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대로 죄를 물고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니면 내 첩이 되겠느냐? 사또는 자신의 말에 유아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고 싶어 했지만 자신에게 굴복해왔던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게 유아는 사또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구나.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어서 나를 오게 가둬라. 좋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봐라. 전연을 벗겨서 당장 옥에 쳐넣어라. 사또는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며 그녀를 옥에 가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유아는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고 차디찬 옥 내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사또의 말대로 유아는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동네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유아가 관아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가 도대체 왜 관아로 끌려간 겁니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답을 피하려 했지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화공님, 저희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또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셔서 이방이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화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불안으로 요동쳤고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이화공은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달려와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그의 거친 행동에 놀라 제지하려 했지만 이화공은 그를 무시한 채 외쳤습니다. 사또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제 아내가 왜 이곳에 끌려왔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간청 끝에 그는 마침내 사또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소란을 피우는가? 이화공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님, 제 아내가 무슨 이유로 관아에 끌려온 겁니까? 하늘의 맹세코 제 아내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그러나 사또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몰랐겠지만 내 아내는 이 고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 그 미모가 지나치게 빼어난 남자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화공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외쳤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아내는 조용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사또는 그의 말을 듣고 표정을 굳히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히 지금 나에게 반항을 하는 것이냐? 이화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먹을 꽉 쥐며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또님, 어찌하여 사또님이 돌보셔야 할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 아내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상부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사또는 오히려 이화공을 비웃었습니다. 고발! 고발이라고 하였느냐? 내까짓게 상부에 어떻게 고발하겠다는 것이냐? 참으로 웃기는 일이로군. 여봐라! 이놈에게 본때를 보여주거라. 사또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이화공을 붙잡고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바닥에 쓰러졌고 흠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쓰러진 이화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천한 내 주제에 감히 사또에게 반항한 대가다. 내 아내는 이제 나의 것이니 앞으로는 아내가 없던 것처럼 살아가거라. 이화공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더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관아를 떠나며 그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이 억울한 일을 어디다 하소연한단 말인가.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다니 내가 남편으로서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날 밤 이화공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흙을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로 끓어올랐지만 자신의 힘으론 사또의 권력을 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노로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이화공은 자신의 작업 도구를 꺼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지 못한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종이를 펴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리기 시작한 것은 한 송이의 보라색 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붓질은 꽃잎 하나하나에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억눌린 분노를 담아냈습니다. 이화공은 그 그림을 완성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완성된 그림을 조심스럽게 말아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결단에 찬 것처럼 어느 때보다도 빛났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한 그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며 들어갈 방법을 고민했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관아 담장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마침내 자신의 아내가 갇혀 있는 감옥으로 보이는 곳 앞에 도착했습니다. 감옥은 높은 축대 위에 있었고 창문은 작고 높게 나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감옥 안에서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아야. 아무 일도 없는 것이더냐. 이 서방이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좋겠건만. 그는 결국 관아의 담장 아래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정신없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파헤친 땅은 금세 흙먼지로 그의 손과 옷을 더럽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린 꽃 그림을 조심스럽게 땅에 묻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묻으며 아내를 향한 마지막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너를 평생토록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너와 약속했건만. 내 마음을 담은 이 그림이 너를 지켜줄 수 있기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흙 위로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이화공은 얼마나 울었는지 흙이 흥건히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림을 묻고 난 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감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직접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밝았으나 한숨도 자지 못한 그는 공허한 표정으로 흙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화공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의 진심 어린 사랑과 안타까운 최후를 두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화공이 땅에 묻은 그림이 있던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더니 순식간에 줄기를 뻗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싹은 마치 이화공의 강렬한 사랑과 간절한 바람을 담은 듯 거침없이 성장해 감옥의 높은 축대를 타고 오르더니 마침내 안에 유아가 갇혀있는 창살 앞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화공이 흘린 눈물이 이 줄기의 걸음이 되었던 것일까요? 생전에 이화공이 유아를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뻗어가는 줄기에는 유아에 대한 일편단심의 사랑 같은 마음이 스며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창살 앞에 다다른 줄기는 기적처럼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은 마치 나팔 모양을 닮은 모습이었으며 강렬한 생명력을 가진 듯 새벽 햇살 아래 화사하게 만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에 나팔꽃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꽃은 매일 아침에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꽃잎을 오므리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화공의 영혼이 유아의 얼굴을 보려 아침마다 깨어났다가 낮이 되면 세상에 대한 한을 품고 다시 잠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이화공이 죽어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유아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옥에 갇힌 유아는 자신의 남편 이화공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른 채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꿈속에서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유아, 잘 있는 것이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이렇게라도 당신의 얼굴을 봐야만 내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려. 내일 다시 오겠소.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려온 유아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바깥을 내다본 순간 그녀는 이상한 광경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저 하늘밖에 보이지 않던 창살 사이로
마치 나팔 모양처럼 생긴 꽃이 한 송이가 자신을 지켜보듯이 피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화공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그리운 느낌을 주는 듯 하였습니다. 이화공은 여전히 유아 곁에 머물며 그녀를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유아는 꽃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그대가 맞는 것이오. 어찌하여 나를 두고 그리 먼저 가신 것이오. 유아는 그 나팔꽃을 통해 이화공의 사랑을 느끼며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나팔꽃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고 그 꽃은 이화공의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 아래 피어난 나팔꽃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꽃은 아내를 향한 이화공의 마음 그 자체요. 억울하게 죽은 그의 넋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은 거지.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 한들 사랑을 이길 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커져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개하는 나팔꽃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떠올라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사또는 이 나팔꽃을 뽑아버리라 명령했지만 줄기는 뽑힐 때마다 그 자리에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악행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을 전역에 퍼졌고 마침내 상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사또는 그동안에 저지른 만행으로 관직에서 쫓겨나 연행되었고 이화공의 아내 유아는 아무 일 없이 풀려났습니다. 그 후로도 나팔꽃은 매년 그 자리에 피어나 이화공과 유아의 애달픈 이야기를 전하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1969년 베트남 전쟁의 포성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베트남 남부 동라이성의 밀림 속 총성과 폭발음은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군인들은 땀에 젖은 채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김재현은 한국에서 파병된 병사로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밀림은 적의 은신처였고 전투는 눈앞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재현은 부대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경계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산속에서 며칠을 머물며 적의 동태를 살피고 때로는 명령에 따라 작전 지역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불시에 터지는 매복 공격은 그들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전쟁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재현은 동료를 잃는 슬픔을 수없이 경험했고 그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피로와 긴장은 그들의 일상이었고 간혹 주어지는 휴식 시간조차도 제대로 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잠시나마 휴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랜만에 주어진 짧은 여유 시간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대부분 기지에 머물며 쉬었지만 재현은 동료 몇 명과 함께 미군 기지 근처에 있는 클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좀 쉬어가자. 여기서까지 너무 경계만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재현도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선에서 멀어지는 것이 불안했지만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클럽에 들어선 순간 그는 전쟁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클럽은 병사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잔이 가득했고 음악 소리가 어지러운 분위기를 더욱 북돋웠습니다. 재현은 그곳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잠시나마 멀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술을 주문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는 삐걱거렸고 공기 중에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고
어떤 이들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자신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테이블에 앉아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낯선 풍경이 그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던 여종업원 응우옌 난.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조용하고 마치 이곳의 소란과는 무관한 듯 보였습니다. 라는 가냘픈 체구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한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술잔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재현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무언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재현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재현이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일 거야. 가족을 부양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더라. 동료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이런 평온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놀라웠습니다. 라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잠시 쉬기 위해 창가 쪽에 멈춰섰을 때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에 가슴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참 묘한 분위기가 있지 않냐? 재현의 말에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마음에 드는 거야? 말이라도 걸어보지 그래? 하지만 재현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따스함을 그녀를 통해 잠시나마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일 또 올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전쟁 속에서 느껴본 적 없는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재현은 클럽에서 돌아온 후에도 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슬픔이 담긴 눈빛은 마치 전쟁으로 잿빛이 된 세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였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동료들과 함께 다시 클럽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병사들로 붐빈 클럽 안은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란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걸겠다고 결심한 재현은 조용히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다가가기 전에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말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로 다가오자 재현은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Hello, your smile is beautiful. 라는 순간 놀란 듯 멈칫하더니 이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해요. 하지만 한국어는 조금 배웠어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클럽 안에서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재현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영어를 잘 못해요. 하지만 베트남어를 조금 배웠으니 우리 잠깐 이야기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어설픈 발음과 진지한 태도는 그녀의 얼굴에 다시 미소를 번지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어설프지만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그녀는 말하며 테이블 옆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재현은 자신이 한국에서 온 병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응우엔 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었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요. 그녀의 짧은 대답 속에서 묻어나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그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언어의 장벽과 그녀의 바쁜 일정이 대화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그는 그녀의 성실함과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오나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매일 이곳에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떠났고 재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현은 클럽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매번 란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다렸고 점차 둘 사이의 대화는 더 길어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재현은 그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고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죠. 베트남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베트남의 문화를 설명해 주었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해요. 동생들도 어려요. 제가 아니면 가족이 살 수 없어요. 재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밝은 미소에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에 깃든 슬픔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란, 당신은 항상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란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땐 저도 더 자유롭게 웃을 수 있겠죠. 재현은 그녀의 대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녀가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라는 점점 재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고향 이야기는 그녀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재현 씨,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 같아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내가 데려가 줄게요. 우리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봐요. 그러나 라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기에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그들이 제가 필요하니까요. 재현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건 내 고향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손수건처럼 우리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재현 씨. 이 손수건을 보면 당신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라는 손수건을 받아든 순간 한동안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얇은 손끝이 손수건의 부드러운 천을 더듬으며 마치 그 안에 담긴 재현의 마음을 느끼려는 듯 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그녀의 손등 위로 내려앉았고
하얀 천 위로 빛이 고요히 번져갔습니다. 라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손수건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잔잔히 밀려드는 강물처럼 재현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전에 없던 무언가로 가득 찼습니다. 라는 손수건을 품에 넣고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살며시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 나를 따라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과 설렘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그의 손끝에서부터 심장 깊은 곳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여렸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그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라는 그를 클럽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별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그녀는 조용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고 한적한 정원이었습니다. 빛나는 달빛이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잔잔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의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살짝 상기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제가 가끔 혼자 생각할 때 오는 곳이에요. 조용해서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재현은 그녀의 숨길 수 없는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숨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이며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란, 나도 고마워요. 재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으며 그의 눈빛은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들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뺨을 스칠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얼굴선을 따라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재현은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 위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지금도 뛰고 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의 고백은 단순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라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달빛보다도 더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재현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들의 입맞춤은 마치 가벼운 산들바람이 꽃잎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고도 섬세하게 그러나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라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의 작은 체구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밤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들의 체온은 뜨겁게 서로를 감쌌습니다. 란의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꽃내음이 났고 재현은 그 향기를 들이마시며 그녀의 존재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서로의 눈빛과 손길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는 조용히 그의 품에서 벗어나더니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예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진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란과 재현의 만남은 클럽 안에서 시작된 작은 비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란은 매일같이 클럽에서 일을 마친 후 재현과 함께 짧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소박하고 조용했지만 전쟁과 고된 삶 속에서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란이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은 클럽에서 시작되어 동네로 번졌습니다. 응우엔 란이 한국 병사와 자주 어울린다더라. 누군가 던진 한마디는 불길처럼 번졌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외국 병사와의 관계는 단순한 소문거리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병사는 베트남 전쟁의 일환으로 파병된 인물들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상징이자 때로는 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란의 가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란의 아버지 응우옌 퐁은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며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란이 외국 병사와 다정하게 걷는 걸 봤다더라. 그 남자가 그녀에게 뭔가를 줬다지?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비난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란의 아버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딸을 불렀습니다. 란,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외국 병사를 만난다는 게 사실이냐? 그의 목소리는 격렬했고 란의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란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 속에서도 저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아버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란, 그자는 전쟁을 위해 이곳에 온 병사다. 적이란 말이다. 내가 그런 사람과 어울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르세요. 저를 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란에게 외출을 금지하며 엄격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다시 그자를 만나는 일이 있으면 난 너를 딸로 여기지 않겠다. 란이 재현을 만난다는 소문은 단순히 가족 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란이 시장에 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외국 병사와 어울릴 수 있을까? 그녀가 가족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어. 전쟁 중에 적과 친해진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견디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마치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현 역시 란과의 관계가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점점 늘어나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란과의 관계에 대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여자랑 무슨 관계야?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재현은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친구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대답 속에 숨겨진 진심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라는 아버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현을 만나기 위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를 만나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두 사람은 클럽 뒤편의 작은 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재현 씨,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지 않아요. 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옳은 걸까요? 전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재현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라는 재현의 품에 안겨 흐느끼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가슴에 닿은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열기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고요한 밤의 숨결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란,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요. 당신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 내가 모두 가져가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라는 떨리는 눈길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현 씨, 저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섞여 있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가 천천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닿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늘의 별빛조차 하늘거리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입맞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재현은 그녀를 더 깊게 품에 안았고 란 역시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를 놓지 않으려는 듯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은 베트남에 찌는 듯한 열기마저 있게 만들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란, 나는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나는 당신을 찾고 지키고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재현의 속삭임에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라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이 마음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로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마저 잠잠해졌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은 은은한 빛으로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그 별들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재현과 란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잊은 채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현실은 차갑고 가혹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열정과 믿음으로 하늘의 별빛을 더할 만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말은 밤하늘에 퍼져 별빛처럼 오래도록 빛날 약속이 되었습니다. 라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현과의 관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가족과 마을의 기대를 따르길 원했고 다른 한쪽은 재현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재현과의 행복했던 순간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앞으로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밤하늘에 퍼져가며 사라졌고 새로운 시련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동나이성 주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전선에서의 전투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불만과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몇몇 베트남 민간인들이 한국 부대를 찾아와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김재현과 응우옌 란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두 사람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 병사가 우리 마을 여성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남성이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수치를 안기는 행동입니다. 저 병사는 우리를 적으로 대하며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까? 부대장과 다른 상급자들은 민간인들의 항의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급자가 차분히 대답했지만 민간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김재현의 상관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재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 병장, 의우엔 란이라는 베트남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엄격했고 재현은 한순간 긴장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전쟁 중에도 그녀는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재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상관은 그의 말을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민간인들이 우리 부대에까지 찾아와 항의하고 있어. 우리는 이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병된 군인이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러 온 것이 아니야. 전쟁 중 이런 상황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재현은 그의 말을 듣고 침묵했습니다. 그는 란과의 관계가 단순한 위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군의 규율과 임무를 어길 수는 없다는 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관은 재현을 잠시 응시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병장, 당신은 이번 주 안에 한국으로 귀환 준비해. 더 이상의 논란은 우리 부대와 당신 개인에게 모두 해가 될 뿐이야. 재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관의 명령을 이해했지만 란과의 이별을 생각하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대를 나선 재현은 한동안 부대 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란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들어 멀리 있는 란이 있는 마을 방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이별이 끝이 아니야.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재현은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란과 결혼을 하고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베트남의 혼란한 상황과 란의 가족 사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가족을 떠날 수가 없어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편지를 보내줘요. 재현은 깊은 아쉬움 속에서도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매일 편지를 쓸게요. 그리고 다시 만날 방법을 반드시 찾을 거예요.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 속에서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었고 재현은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재현은 약속대로 매일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편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언제 다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란도 그의 편지를 기다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의 상황과 가족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 거리를 좁히며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갑작스럽게 란의 편지가 끊겼습니다. 재현은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몰라 불안에 떨며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란,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당신의 소식을 듣지 못해 불안해요. 제발 답장을 보내줘요. 몇 년 뒤 전쟁이 끝나고 재현은 란의 소식을 알기 위해 결국 베트남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두고 다시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란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란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란은 어디 있습니까? 재현의 간절한 물음에 란의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고 마을을 떠났소.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작은 마을로 갔다 하오. 재현은 그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요? 제 아이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란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 딸이 당신의 아이를 가졌소.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당신을 기다리며 편지를 받았지만 점차 답이 없어진 당신을 찾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어. 사람들이 말하길 그녀는 적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어. 한국 병사가 어떻게 베트남 여인과 아이를 낳느냐며 수군대기 시작했어. 라는 점점 심해지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을 견뎌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시장에서 란을 지적하며 소리쳤습니다. 적의 아이를 품고도 이 마을에 남아있겠다고? 당장 떠나라. 또 다른 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어쩌겠소?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외국 병사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소? 라는 어딜 가도 비난과 경멸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고 점점 마을 밖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마저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란의 아버지는 딸을 지키고 싶었지만 마을의 압박은 그의 의지마저 흔들었습니다. 내 딸과 손자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말이 너무도 잔인하고 무서워요. 그는 재현에게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란은 아버지의 책상 위에 작은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곳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저와 손자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아버지가 더는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의 딸인 것은 변하지 않겠지만 이제 저와 아이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란. 란의 아버지는 아침에 딸의 편지를 발견하고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딸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그녀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란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작은 동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아들을 키우며 고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위해 작은 일자리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힘들었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란의 아버지는 딸과 손자를 잊을 수 없었고 가끔 그녀가 있는 동네로 몰래 찾아가 그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딸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어. 란의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었어. 하지만 항상 그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언젠가 당신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란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대가 왔으니 내 딸을 다시 찾아줘요. 그리고 더는 그녀를 혼자 두지 말아주시오. 재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란과 아이를 찾아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며 그 작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좁은 길과 허름한 집들이 이어진 작은 마을의 한 구석, 그는 드디어 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그녀의 모습은 전쟁 중 만났던 그때와 다름없이 따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란은 재현을 보자마자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재현 씨.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재현은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란, 내가 너무 늦었어요.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 순간 작은 아이가 란의 치마자락을 잡으며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아이의 얼굴은 재현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인가요? 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네, 재현 씨. 당신의 아들이에요. 제가 당신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이 아이가 생긴 걸 알았어요. 재현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재현은 란과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란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했고 많은 어려움 끝에 세 사람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란은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 적응해야 했고 재현은 전쟁 후유증과 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소박했지만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재현과 란의 희망이 되었고 세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재현은 란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지킬게요. 우리 가족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재현의 다짐이 방 안에 울리자 란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방은 베트남의 별빛이 아닌 한국의 별빛으로 채워졌지만 그 빛은 오히려 더 따스하고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주었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레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처음엔 조용하고 섬세했지만 점점 더 뜨겁고 깊은 사랑의 열기로 번져갔습니다. 베트남의 열기보다도 더 뜨겁게 방 안을 채운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멈춘 듯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에 섞여 더 큰 열정을 만들어냈고 서로를 끌어안은 그들의 손길은 흔들리는 별빛조차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맞춤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마법 같았습니다. 그 순간 란과 재현은 마치 세상에 둘만 남겨진 것처럼 황홀감 속에서 서로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사랑으로 가득 찼고 별빛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들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